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저에게는 딸 하나가 있어요. 30이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인데 다 큰 어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나이이지만 제 눈에는 아직 어린애입니다. 물가에 내놓은 자식 같고 말이죠. 사실 자식이 아무리 커도 부모는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어른 같아도 제 눈에는 언제나 아직 어린 아이일 뿐인 저희 딸도 그랬습니다. 더구나 저는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내가 일찍 죽고 혼자서 딸아이를 키워왔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아내는 딸아이가 7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긴 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정말 병원을 밥 먹듯이 드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딸아이는 자신의 엄마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남겨진 사진들로 추억할 뿐이죠. 홀로 아이를 키워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도 안 계셨었고 아내의 친정은 애초에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었기 때문에 저와 손녀인 딸아이를 모른 척했어요. 아내의 병원비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지만 그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아픈 딸마저 모른 척했던 아내의 친정 식구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쯤 되면 아내와 저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결혼해서 살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와 아내는 우연히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당시에 중졸이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공부 중이었거든요. 중졸을 써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대학생이었고 말이죠. 이 차이만 봐도 왜 저희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저와 아내는 서로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수 없었어요. 아내는 혹시나 아이를 먼저 가지게 되면 허락이라도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더군요. 당시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그러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결혼보다 임신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진 몸을 이끌고 아내와 아내의 친정에 갔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니들이 그러고 오면 내가 허락을 해줄 것 같았니? 어디서 그런 괘씸한 생각을. 나가거라. 나는 오늘부터 딸도 없는 셈 칠 테니 니들끼리 잘 살아. 오히려 더 화를 내시면서 아내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는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 아이의 아빠가 된 입장에서는 당시에 저희가 정말 철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만약에 내 딸이 저러고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저 역시 복장이 뒤집히니 말입니다. 저와 아내는 그렇게 결혼에 잘 살았습니다. 물론 때때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긴 했어요. 워낙 힘들게 살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나 저나 후회하지 않았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아이를 얻었고 그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프고 나서는 저는 후회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집에서 호강하고 살았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게 어딨어. 병원에서도 돈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 고생을 안 했으면 애초에 아프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나는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당신이랑 지은이랑 살면서 행복만 했는걸.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혹시나 당신 자신을 탓하지는 마. 나는 내가 행복한 길을 찾아서 당신이랑 결혼하고 지은이를 낳은 거니까. 아내는 그렇게 말해주었지만 저는 마냥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슬픔에 오가는 사람의 얼굴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던 그 장례식장에서 한 사람만은 또렷이 기억합니다. 바로 아내의 어머니이자 제 장모님이던 그분 말입니다. 자네가 죽인 거네. 고생 안 했으면 아프지도 않았겠지. 내 집에서 호의고식하며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렇게 저를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이 뭔지 엄마가 어딜 갔는지도 모른 채 엄마를 찾고 있는 딸아이를 매몰찬 얼굴로 바라보며 이야기하셨어요. 어디 한번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이 대봐. 이 아이가 다 커서 꼭 자네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길 바라네. 그리고 나한테는 절대 찾아오지 말고 이 애고 자네고 내 딸 잡아먹은 것들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를 때까지 오시지 않았다가 아내를 화장한 뒤 유골 안치를 본인이 하겠다며 사람을 보냈어요. 더 좋은 곳에 모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 사람의 말에 돈이 없어 그것조차 못해주는 저를 원망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는 아내의 유골을 보냈어요. 아내를 보내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그 후에는 정말 슬퍼할 정신조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뭐 하나 가진 것 없는 호라비가 혼자 딸을 키워내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남부러울 것 없이, 아니 적어도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고 말이죠. 힘이 들긴 했습니다. 엄마 노릇도 아빠 노릇도 둘 다 해내려니 말이죠. 하지만 자식 둔 부모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다 해냈습니다. 제가 복이 많은 건지 딸아이는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었어요. 공부도 곧잘 해서 학교도 좋은 곳으로 갔고 말이죠. 물론 고등학교 때 더 좋은 학원을 보내주었다면, 과외시켜주었다면 하는 후회가 저는 남긴 하지만 아이는 제가 그런 걸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면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빠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싫어서 더 열심히 한 거야. 내가 만약에 그런 혜택을 다 누리고 공부했으면 지금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어. 아빠가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해? 자꾸 그런 말 하면 내가 미안해하니까 그런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이죠. 참 효녀죠.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과외 아르바이트도 했고 말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저에게 한 번도 손을 벌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애쓰는 딸아이가 마음이 쓰였지만 또 아는 체로 하면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그럴까봐 그냥 대견하게만 생각하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딸아이는 제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어요. 예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이죠. 그렇게 딸아이에 대한 사랑이나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할 때마다 장모님이 전에 하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속 썩이는 결혼 꼭 하라던 그 말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얼마나 아내를 저에게 주기 싫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공감이 됐어요. 저라도 정말 싫었을 것 같더라고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딸아이가 저처럼 중졸이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미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부모도 없어서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를 그런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면 어떤 기분이 들지 말입니다. 끔찍하더군요. 그렇다고 자기 딸이 죽을 때까지 모른 척을 했던 장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걱정들을 심심치 않게 하게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남자를 소개해준다고 하더군요. 굉장히 수줍은 얼굴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는데 어딘가 덜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벌써 딸아이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나 하는 세월의 무상함, 그리고 이제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왔다는 서운함, 그리고 아이가 엄마 없이 이렇게나 잘 자랐구나 하는 애틋함과 함께 걱정도 되긴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 걱정과는 달리 사윗감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의 학교도 딸아이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왔고 직업도 마찬가지였고 말입니다. 우리 딸 어디가 그렇게 좋은가?
뭐든 열심히 하는데 그걸 하나도 내색하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매번 챙겨주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딸아이에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뭐든 열심히 하는데 하나도 내색하지 않은 걸 말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 딸아이를 정말 많이 생각하고 정말 좋아하는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그쯤 되니 이제는 다른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이 많이 기우는데 댁에서 반대는 안 하시겠나? 제가 좋다고 하면 허락하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제 안목을 믿으시니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아, 저런 훌륭한 아들을 낳으려면 부모님도 훌륭하신 분이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 어느 부모든 자기 자식이 더 아깝고 더 잘나 보이겠지만 그댁 부모님도 장난이 아니긴 하셨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완강하게 반대하신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것도 딸아이가 직접 말해준 건 아니었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을 게 뭐가 있어. 없어요. 딸아이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기엔 너무 표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뒀어요. 곧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대충 눈치로 결혼 문제겠거니 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반대하시나 보다 했고 말이죠. 그건 제가 나설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딸 반대하는 집에 저도 딸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딸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까지 나서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얼마가 더 지나도 딸아이는 여전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사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 곤란해하는 얼굴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네 집에서 반대를 하나? 순간 사위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군요. 그리고는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혹여나 저까지 반대를 하면 어쩌나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꼭 지은이랑 결혼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저를 믿고 당분간만 그냥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자네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화가 나는 것도 아니네. 그냥 나는 지은이가 걱정되는 거야. 저는 사실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단 한 가지는 딸아이가 혹여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것뿐이었어요. 혹시나 마음이 다쳐서 오래도록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 제 걱정에 사위는 절대 그럴 일 없게 하겠다고 단언하듯 말하더군요. 물론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이 시기만 잘 지나면 제가 지금 지은이가 힘들어했던 것보다 몇 배로 잘해주며 호강시켜 줄 겁니다. 지은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게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며 고개를 숙이는데 사위 탓도 아니고 제가 거기서 사위 탓을 하고 있어봐야 어쩌겠냐 하는 생각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를 토닥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의 사위도 마음고생이 꽤 심했는지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마디 하려던 것도 쏙 들어갔기도 했고요. 똑똑한 아이들이니까 잘 헤쳐나가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결국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팔자 대물림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면 정말 장모님이 했던 그 저주 같은 말이 이루어진 걸 수도 있고요. 아빠, 나 임신했어.
어느 날 딸아이가 죽을 죄를 지은 듯한 얼굴을 하고 와서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그때의 저와 아내처럼 바보 같은 선택을 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간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었는지도 다시 한번 깨달았죠. 물론 딸아이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긴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한 건 바보 같았던 게 맞으니까요. 그리고 그 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안사돈 되시는 분이 쓰러지셔서 병원에도 입원했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옛 생각이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저희 장모님도 그러셨었거든요. 하지만 안사돈은 장모님과 다른 선택을 하긴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자신의 자식을 버렸지만 안사돈은 품기로 하셨거든요. 덜컥 이렇게 애부터 가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희 쪽에서는 반가운 결혼이 아니긴 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화기애애한 자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사위가 당황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너는 가만히 있거라.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사위를 향해 그렇게 엄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안사돈의 모습을 보면서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딸아이가 꽤 고생하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싫은 소리를 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여기서 제가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결국 그게 제 딸에게 돌아가게 될 테니 말입니다. 예, 순서가 많이 바뀌긴 했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 양해를 해주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결혼이 아닙니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렇게 된 이상 결혼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키는 거지만 아직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를 당분간 저희가 데리고 살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난 요구는 아니었지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보통이 아닌 시어머니 밑에서 딸아이가 고생할 게 눈앞에 훤히 그려졌으니까요.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좀 가르치고 하려고요. 아무래도 엄마 없이 자랐으니 모르는 부분도 많을 게 아닙니까? 직설적으로 하는 그 말에는 어딘가 울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도 뭔가 울컥한 듯 무언가 말하려는 듯 보였지만 제가 그런 딸아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랬더니 딸아이도 말을 삼키더군요. 임신까지 한 딸아이를 둔 아빠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결혼을 엎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보고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 식구 됐는데 저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며느라기와 정도 붙이고 해야죠. 그래도 그나마 그 마지막 말을 애써 믿으며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아이가 울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너무 어리석었어. 아빠, 그런 말 듣게 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 이게 뭐라고, 결혼이 뭐라고. 아빠를 그런 소리를 듣게 한 건지 내가 다 미안해.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너만 잘 살아. 네가 잘 살면 아빠는 다 괜찮아. 그렇게 말하며 안아주었습니다. 아내 생각이 많이 나는 밤이었어요. 혼수나 예단은 다 생략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사위 쪽 집안에서 다 냈어요. 그래도 제 마지막 자존심에 가구는 제가 다 하겠다고 우겼습니다. 안사돈이 코웃음을 치는 게 느껴졌지만 애써 모른 척하고 그 가구들의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부잣집이라 원래 정말 그런 가구들만 쓰는 건지 정말 비싸더군요. 하지만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어떻게 해결은 가능한 정도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딸아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이렇게 크고 화려한 결혼식은 처음 본다. 지은이 부잣집에 시집 간다더니만 진짜네. 호강하겠네. 호강하겠어. 지인들이 그런 속 편한 소리를 하는 걸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겉만 보고는 그렇게 이야기할 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 씁쓸했고 말이죠. 아이들은 신혼여행도 아주 좋은 곳으로 다녀왔어요. 유럽으로 갔습니다. 가 있는 동안 저에게 어디를 다녀왔는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들을 사진들로 보내왔어요. 사위의 옆에서 활짝 웃으며 좋은 곳에서 좋은 걸 보고 먹고 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저도 아내 생각이 나 아내를 보러 갔어요. 장모님께 아내가 있는 곳을 들었었거든요. 장모님이 어느 날 저에게 알려주긴 하셨어요. 그분도 나이가 드신 건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래도 딸내미 얼굴은 보고 싶을 게 아니니. 딸아이가 자기 외할머니인 장모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아마 연락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통해 가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결혼할 때도 내심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아이가 거절할 게 겁이 났기 때문인 건지 저에게 따로 이야기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결혼식장은 알려드렸었습니다. 사진도 찍지 못하고 내가 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다녀가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녀가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그날 이후로 저에게 딸아이의 안부를 묻는 문자가 가끔 왔거든요. 아마 놀랄 만큼 자기 엄마를 닮은 딸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신 거겠죠. 뭐 나이도 드시긴 하셨지만요. 딸아이는 정말 자기 엄마랑 똑 닮았거든요. 저도 가끔 놀랄 정도로요. 아무튼 그날 아내를 보러 가 넋두리를 했습니다. 딸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당신이 더 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걱정되긴 하지만 당신이 하늘에서 잘 보살펴 달라고도요. 딸아이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청담동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좋은 곳에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겉으로만 봤을 때는 남들이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연락도 자주 오고 꽤 자주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점점 딸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몸이 좋지 않아 그런 건지는 모르겠다 생각했지만 말이죠. 연락이 뜸해지고 제가 먼저 전화를 해도 빨리 끊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나 싶었는데 그럴 일이 반복되니 어딘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부잣집에 시집가서 가난한 아빠는 이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진 거 아니야? 우리 지은이가 그럴 얘야? 너무 쉽게 아닐 거라고 말하지 마라. 자네도 알다시피 돈은 무서운 거야. 돈 앞에서는 장사 없고 변하지 않는 사람 없어. 그날 친구와 크게 다퉜어요. 평소에 저라면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아니다 하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겠지만 아마 그날은 저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니 더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에 다음날 바로 딸아이에게 연락했었습니다. 얼굴 좀 보고 살자고요. 보고 싶다고요. 그런데 딸아이는 단칼에 거절하더군요. 사실 저도 그렇게 바로 거절할 줄은 몰랐던지라 많이 놀라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몸 상태도 좋지 않고 나중에요, 아빠. 내가 집 주변으로 갈 테니 잠깐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겠니? 임산부한테 좋다는 것들도 내가 많이 사놨는데.
좋은 거 많이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저 안 주셔도 돼요.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제가 좋아지면 연락 다시 드릴게요. 이만 끊을게요. 지은아, 지은아!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딸아이가 변한 것 같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절대 아니라고는 했지만 저도 마음 어딘가에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속이 너무 상해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또 그 누군가는 딸아이의 험담을 할 게 뻔한데 그 소리는 또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여보, 내가 착각을 하는 거겠지? 우리 지은이가 그럴 일 없는데, 그치? 거실 한쪽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거 말고는 제가 달리 마음을 풀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외롭고 힘든 삶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술에 취해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벌써 오후더라고요. 속상한 마음은 마음이고 배가 고파오길래 뭐라도 먹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부엌을 뒤적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그즘 제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는 건 스팸 문자나 광고 문자 같은 것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속상한 일이 많은데 그런 문자까지 보면 더 속이 상할 것 같았거든요.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혼자서 술만 마시고 우울해하는 건 멋진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저는 저희 딸아이에게 멋진 아버지가 되는 게 언제나 1순위였거든요.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하고 빨래하고 목욕까지 다녀왔어요. 널려있는 이불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임신 기간이고 몸도 정신도 많이 힘들 때지. 나까지 더 신경 쓰이게 하지 말자. 구요. 그리고 그날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러고는 놀랐습니다. 스팸 문자인 줄 알고 확인도 하지 않았던 그 문자가 딸아이에게서 온 문자더라고요. 서둘러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다짐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빠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이 집에 들어와서 내내 너무 부끄러웠어요. 연락 자주 하지 마세요. 그냥 영 끊었다. 딸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라는 문자가 와 있었거든요. 문자를 보자마자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설마 잘못 걸었나 싶어 다시 확인했지만 그 번호가 맞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허망하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하는 게 온몸으로 그렇게 와닿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창밖을 보니 하늘이 새까맣게 변한 걸로 봐서는 밤이 늦은 시간인 것 같았어요. 문득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내가 죽고 제 인생에는 딸이 전부였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고 실제로 제 삶 거의 모든 부분을 포기한 채 살았어요. 엄마 없는 티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가발을 사서 밤을 새워 머리를 묶는 법을 공부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도시락을 예쁘게 쌀 수 있을지도 매일같이 연구했습니다. 남들보다 한두 시간 빨리 일어나 매일 아이의 밥을 차려놓고 출근했고 해달라는 거, 먹고 싶다는 거 2번 묻지 않고 다 해줬어요. 그런 지나간 세월들이 무상했다는 생각이 드니 모든 걸 다 잃은 기분이 들더군요. 사실 그날도 술을 마시고 싶었는데 그랬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분으로 술을 마셨다가는 정말 죽겠다고 난리를 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울다 지쳐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그러고는 눈을 감고 한참을 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말이죠. 그러다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여보, 어디가? 같이 가! 그리고 그날 꿈에 아내가 나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아내는 제 꿈에 한 번도 나왔던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가? 여보, 여보! 그러다 아내가 어딘가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그런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아내를 불렀지만 아내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정말 펑펑 울기만 했어요. 그런 아내에게 계속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아내는 그러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와 동시에 잠에서 깼어요. 여보! 그렇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멍한 상태가 지속됐어요. 평생 가야 한 번도 꿈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왜 이렇게 나타나서 왜 그렇게 울어?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찝찝했습니다. 오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런 꿈을 꾸니 더더욱 그랬어요. 마치 딸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딸아이에게 다시 전화해봤지만 여전히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들려왔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5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에 사돈댁에 찾아가는 건 아무리 그래도 예의가 아니긴 하잖아요. 그리고 오전 9시가 되자마자 그동안 딸아이에게 주려고 사놨던 좋은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서 챙겨들고는 사돈댁으로 향했어요. 전에 한번 와본 적이 있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 그 기억을 더듬어 가느라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1시간이면 갈 거리를 거의 3시간 만에 도착했으니 말이죠. 사돈댁은 여전히 으리으리하더군요. 그때도 그렇게 생각하며 기가 죽었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집 크기만으로 사람의 기를 죽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심호흡하고 배를 눌렀어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으로 보이는 분이 누구인지를 물어왔습니다. 누구세요? 이 집 며느리 지은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저의 그 말에 반대편에서는 잠시의 정적이 흘렀어요. 평일 낮부터 사돈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문을 열어주더군요. 뭐 밖에 세워둘 수는 없었던 모양이겠죠. 그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모님은 잠시 밖에 나가셨고 따님분은 오전에 일찍 일어나셨다가 주무시는데 깨워드릴까요? 딸아이를 만나러 오긴 했지만 만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사실 정리하지 못하고 무작정 찾아온 거였기 때문에 저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단은 들고 온 것들부터 가정부에게 건넸어요. 아이고, 이걸 다 들고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날 먹일 건데 고생은 무슨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가정부가 잠시 저를 보더라고요. 어딘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얼굴로 입을 달싹였습니다. 제가 그걸 눈치채고 바로 웃으며 말을 했어요. 거기 과일이랑 전복은 좀 많이 싸왔는데 가져가서 좀 드세요. 여러 명이 같이 드시면 좋겠다 해서 많이 가지고 온 거니까. 아이고, 제 것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뭔가 말해주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적중했습니다. 혹시나 따님분한테 무슨 말 들은 거 있으세요? 우리 딸애가 워낙 아빠가 무슨 걱정하는 걸 싫어하는 애라 말은 못하는 것 같은데 눈치로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있긴 합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애 상태가 워낙 안 좋아 보여서 임산부인데 걱정이 많이 돼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꾸벅 숙이자 그 가정부도 덩달아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자기가 말했다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따님분이 많이 고생스럽긴 하실 거예요. 이댁 어르신이 워낙 유난이라. 제가 이 동네 난다긴다는 집들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유난스러운 시어머니는 또 처음 보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어찌나 많고 잔소리도 많고 무엇보다 말로 사람을 거의 반은 무너뜨리는데 아휴, 저는 제가 당한 것도 아닌데 스트레스를 받더라니까요. 저는 서둘러 무슨 일이냐고 바로 캐묻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가만 듣고만 있었어요. 사뭇 심각한 얼굴로 말이죠. 그 가정부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어찌나 말로 사람을 갈구고 괴롭히는지 나는 이댁 며느님이 정신병 안 걸리는 게 용하다 싶다니까요. 네가 세상에서 제일 못났고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고 아휴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또 자기 남편이나 아들 들어오면 태도를 싹 바꿔서 그 앞에서 하하호호 웃고 말이죠. 한 번은 내가 녹음해 놓으라고 그거 나중에 다 쓸 일 생길지 모른다고 말해놨는데 에휴 들었으려나 모르겠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딸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주머니, 저 따뜻한 차 한 잔만. 아빠? 딸아이가 눈을 비비며 방 안에서 나오다가 저를 보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아이의 얼굴은 그 전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 모습에 울컥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 해맑고 반짝이던 아이의 얼굴에 누가 봐도 알 법한 그늘이 져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얼굴을 보고도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건지 사위에게도 너무 화가 나더군요. 아빠가 여긴 어쩐 일이야? 저는 딸아이의 그 반응에 놀랐어요. 분명 어제 자기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영 끊자라고 문자를 보낸 딸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어딘가 저를 반가워하는 듯한 모습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연락이 너무 안 돼서. 너 전화번호는 왜 바꿨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전화번호를 왜 바꿔? 누군가 제 머리를 한 대 치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제 휴대폰을 꺼내 딸아이가 어제 저에게 보냈던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네가 보낸 거 아니야? 딸아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제게서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그러고는 문자 내용을 확인하더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딸아이의 반응을 본 가정부가 힐끔 그 문자를 자신도 확인하더니 마찬가지로 화들짝 놀라더군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 아빠한테 이런 문자가 왔다고? 내 번호로? 그러고는 전화했더니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번호래서 나는 너무 놀라고 걱정돼서 찾아온 거지. 에그머니나. 저는 왜 이렇게 찾아오셨나 했더니 아이고 아버지가 많이 놀라셨겠네. 많이 놀라셨겠어. 딸아이는 제 휴대폰을 든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충격받은 듯한 그 모습에 제가 서둘러 딸아이를 진정시켰어요. 딸아이는 임산부였습니다. 일단 본인이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으니 달래야 했어요. 아빠는 괜찮으니까 일단 너부터 주스르자. 너무 화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 몸에 안 좋아, 응? 내가 괜히 왔나 보다. 나중에 몸 풀고 나서 올걸. 후회되더라고요. 딸아이를 믿지 못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놀라게 한 것도 그렇고 말이죠. 혹시나 몸에 무리가 갈까봐
너무 걱정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이 와중에 딸내미 걱정만 하시네. 가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딸아이를 부축해 일단 소파에 앉혔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따져 묻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안사돈에게 왜 그렇게 한 건지, 우리 애를 이렇게 대할 거면 데려가겠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지금 그렇게 한다고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니 답이 없더라고요. 딸아이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당장 해결해 주거나 복수를 해줄 만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일단은 모른 척하고 있거라. 네? 어떻게 그래요? 지금 당장 네가 네 시어머니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도 마음을 정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라면 네 남편이랑 살 수 있는지 아닌지. 일단 내가 오늘 온 거랑 이 문자를 네가 본 것도 모른 척해. 아버지가 방법을 찾아보고 조만간 다시 연락을 하마. 그동안 네가 또다시 마음고생을 할까봐 나는 그게 걱정이다. 저는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무슨 방법을 찾아보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 있으니 그건 네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집을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져다 준 음식들을 일하시는 분들끼리 나눠 드시라고 했어요. 제가 사모님 모르게 요리 잘해서 따님분 잘 먹일게요.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정말 고맙더군요. 이쯤 되면 알아차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길로 장모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실 제 능력에, 제 인맥에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 집에 대항할 만한 뭔가를 할 수가 없겠더군요. 그렇다고 사위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딸아이를, 그것도 아이까지 가져 배가 남산만한 아이를 무작정 데리고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말이죠. 무턱대고 만나자는 제 말에 장모님은 약간 놀라신 듯 했지만 그래도 별말 없이 그러겠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일이 평생 처음이니 무슨 중요한 일이 있겠거니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자네가 나한테 만나자고 연락을 먼저 다 하고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제가 만나자는 연락에 이렇게 나와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뭐. 뭐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것들이 있다더니 저와 장모님도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많이 유해진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든 것도 잠시 서둘러 용건을 이야기했어요. 딸아이가 시댁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 말에 장모님이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부잣집에 시집가서 귀한 대접받으며 잘 살고 있는 줄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동안 소녀가 시집간 그 집안에 대해 나름 조사도 하면서 지내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좀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밖에서는 며느리 이쁘고 귀하다고 엄청나게 그러고 다니는 것 같더니 집안에서는 영 딴판인 모양이네. 장모님이 짐짓 화가 난 말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장모님에게 여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수록 장모님의 얼굴은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사실 다 의도한 거긴 했습니다. 장모님의 성격을 알았고 요즘 장모님이 자기 손녀딸을 생각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 일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우선은 제가 말렸어요. 장모님, 일단은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나? 내 성격 알면서 나한테 이 이야기 한 건 자네야. 아니, 그 집을 가만히 두자는 말이 아닙니다. 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딸아이에게 받은 녹음본을 건넸습니다. 그때 가정부의 좋은 대로 딸아이는 자기 시어머니의 폭언을 다 녹음해 두고 있었고 그걸 전달받았었거든요. 그 녹음본을 듣는 장모님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손녀한테.
그분이 아주 독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말마다 교회도 가고 교회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인 척 한다고요. 그날 그런 이야기도 가정부에게 들었었거든요. 교회 사람들은 사모님이 천사인 줄 아는데 하면서 비꼬듯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자신이 가장 좋은 사람인 척 구는 그곳에 이 폭탄을 터뜨리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이다 보니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서 이 폭탄을 투하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장모님께 부탁하러 갔던 거였습니다. 장모님이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 아주 사회생활을 다 아작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구먼. 장모님이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모님에게 부탁해 아이들이 그 집을 나와 새로 살 집을 하나 마련해 달라고 했어요. 사위가 딸아이를 선택하면 당장 둘이 나와 지낼 곳이 필요하잖아요. 몸도 무거운데 아무 곳에서나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만약에 사위가 제 딸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딸아이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요. 장모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긴 하셨지만 말이죠. 제대로 내 손녀로 나고 자랐으면 이런 대접을 받을 일이 진작부터 없었을 텐데. 아직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보이는 건 여전했지만요. 그렇게 녹음본을 장모님이 들고 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녹음본이 그 교회에 모두가 모인 일요일 오전에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찢어 죽일려니? 너 같은 건 그때 절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했던 건데 어디서 이런 못 배워먹은 년이 내 며느리랍치고 들어왔는지. 너는 집에 그냥 갇혀서 살아. 밖에 어디 쪽팔려서 데리고 다니겠니? 애 낳아도 네가 키울 생각은 하지 마라. 우리 아들 핏줄이 멍청한 인연 손에서 자라는 거 나는 못 본다. 폭언들이 녹음된 음성이 교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금방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다고 하더군요. 얼굴이 시뻘개져서 도망가려고 교회를 나오던 안사돈의 앞에 장모님이 서셨다고 합니다. 네가 우리 손녀딸한테 저런 소리 한 년이지, 어? 손녀, 손녀라니요? 엄마 쪽 식구들과는 영 끊었다고 들었는데? 내가 안 끊었다, 이년아. 장모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바로 안사돈의 머리채를 잡으셨다고 하더군요. 그 일은 그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안사돈은 다시 그 교회에 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물론 인간관계도 박살이 났다고 들었고 말이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바깥사돈에 의해 막혔다고 들었습니다. 바깥사돈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소리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사돈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는 말도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당연히 제 딸아이와 사위에게서 들은 내용입니다. 사위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일을 알게 되고 제 딸과의 연이 아닌 자신의 어머니와 연이 끊어내는 걸 택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다는 이유로 아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잘못도 큽니다. 그러니 제발 갈라서라는 말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 저에게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거의 100번쯤 하고 나서야 제 입에서 알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자기 외할머니가 마련해준 집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제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한번 만나나 보기로 한 것 같더군요. 그리고 참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선 자신의 외할머니가 사준 그 집으로 들어가 살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딸과 아내를 꼭 빼닮은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가장 반가운 사람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었고 말이죠. 사실 장모님과 완전히 풀지 못한 부분도 많고 아마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죠. 하지만 얼굴은 보고 살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아내를 추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하나하나가 귀했거든요. 사위는 자신의 어머니와는 만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와는 만나나 보더라고요. 소녀를 보고 싶어 하셔서 보여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주변의 이목을 그렇게 신경 쓰고 걱정했던 안사도는 집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은 채 칩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밖에 나다니면서 자랑하는 걸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치부 같은 본 모습을 안다고 생각하면 꽤 많이 괴로울 것 같긴 하더군요. 생각보다 장모님이 굉장히 그쪽에서 파워가 있으신 분인지 사돈댁에서도 놀라서 번갈아 가며 사과로 오기도 했었습니다. 장모님 말씀으로는 안사도는 다시는 그쪽에 발을 붙이지도 못할 거라고 하시더군요. 아마 뭔가 손을 써놓으신 거겠죠.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미안할 만큼 말이죠. 아내는 그렇게 사랑했던 자신의 딸이 자라서 결혼하고 또 저렇게 예쁜 소녀를 낳아 잘 기르는 모습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떠났으니까요. 그래도 그날 엄마가 아빠 꿈에 찾아온 걸 보면 어딘가에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아닐까? 그렇겠지. 나는 뭔가 엄마가 나를 지켜주는 듯한 기분이 들어. 딸과 그렇게 이야기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이번 아내의 생일에는 이제 조금 커서 멀리 외출해도 될 것 같은 제 손녀를 데리고 다 같이 갈 예정입니다. 장모님에게도 이야기했더니 내색은 안 하지만 반가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래도 평생 한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힌 시어머니의 말로 치고는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더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사위가 제 사위로 있기로 한 이상 더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 사위의 어머니이시니까요.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사연글의 주인공이 되어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시작은 해보는데 잘 적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의 순서라든지 배치 같은 거 제가 전혀 모르는 초짜라서요. 어쩌면 뒤죽박죽인 이야기가 될까봐 걱정인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본인 지인으로부터 이건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인데 말이야 하는 이야기를 듣는 셈 쳐주시겠어요? 제가 나누어 보고자 하는 건 제 남편, 나아가서는 시댁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다들 개그맨이자 활발한 방송인인 장동민 씨 아시죠? 그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하고는 제가 생각나는 바가 있어서 사연으로 써보고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상무, 유세윤이 다 결혼해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데 장동민만 그 사이에서 결혼을 안 한다는 이유로 가족사가 꼽혔었거든요. 장동민이 번 돈으로 자기 가족들을 다 부양하고 있고 특히 친누나에 대한 애정이 극진해서 엄청 신경 써주고 있다는 썰이 공공연했습니다. 가뜩이나 애틋한 그런 친누나가 지금 투병 중에 있다면서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그 사연을 고백한 것도 제가 봤고요. 그랬던 사람이 드디어 자기 짝을 찾아 결혼 발표를 하게 되다니. 그걸 접하니까 자연스레 제 남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는 귀요미 공주 아기를 둔 부부입니다. 둘 다 결혼 정년기에 잘 맞춰 결혼했다고 여겨지고요. 결혼 생활, 임신, 등려 다 괜찮았어요. 특이점만 없었다면 평탄함 그 자체였을 거예요.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저에게는 시누이죠. 저는 그 시누이와 어울려 지내기 싫다고 전부터 말을 해왔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못 받고 결혼을 했죠. 남편이 자기 누나를 측은하게 여기거나 말거나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이랑 연애하는 동안 시누이를 마주칠 때마다 별로 안 좋은 꼴들을 봐왔습니다. 저는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살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 가까운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자취방으로 제가 종종 놀러가곤 했습니다. 데이트를 거기서 즐길 때도 꽤 되었다는 거죠.
분리형 원룸이었는데 크기가 제법 컸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았거든요. 남편 자취방에서 늦은 시간 영화를 보면서 둘이 꼭 맞붙어서 반쯤 잠들다시피 그러고 있던 때였는데요. 그 야심한 시각에 갑자기 현관문 도어락 패드를 올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희 둘 다 완전 방심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켰죠. 잠시 기다리니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삑삑 나는 거예요. 뜻대로 잘 안 되는지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욕을 좀 하는 소리도 희미하게 같이 들려왔어요. 분명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엄청 당황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그런 남편을 말릴 틈도 없이 놀라고 있었고요. 자정을 넘겼던 그 시간에 남편의 자취방으로 들이닥쳤던 건 만취해서 꼬장을 부리고 있는 신우이였습니다. 와, 열렸다. 속 뒤집어진다. 토할 것 같아. 누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니, 왜 여기로 왔어? 술 냄새.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네? 야릇한 타이밍에 내가 왔나? 나 몰라. 저도 얼굴 보고 인사 한번 나눈 적 있던 신우이와 재회를 한 건 바로 그렇게였어요.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저한테 다가와서는 피임은 잘 하고 있냐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한순간에 기분이 싸해져서 남편을 조용히 쳐다봤죠. 당황한 남편이 그런 신우이를 저한테서 떼어내다가 거실에서 쪽잠이라도 자라면서 달래놨습니다. 시간만 그렇게까지 안 늦었으면 전 집에 갔을 것 같은 그런 당혹스러움이었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신우이가 혓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화장실에 가서 엄청 쏟아내더라고요. 저는 몇 주 후에 그런 모습을 소리로 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같이 밥 한 번 먹자면서 유명한 곱창 맛집이 있다고 가자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랑 친분을 쌓고 싶었는지 본인 이미지를 만회하고자 함이었는지 아무튼 신우이가 남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우리 누나 엄청 재밌는 사람이야. 같이 있으면 불편하진 않을 거야. 너한테 꼭 한 끼 사주고 싶어 하는 모양이라서 같이 밥 한 번만 먹을까? 응? 그때 남편이 저한테 부탁거리게 말했어요. 저를 설득시키려는 것인지 눈썹이 축 내려가서는 입술 내밀고 저한테 막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한창 서로에게 불타올라 좋은 것만 눈에 보이며 연애를 즐기고 있던 시기.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넘어갔죠. 그래서 사람 바글바글한 곱창집에서 저, 남편, 신우이 이렇게 셋이서 둥그런 테이블에 앉아서는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소주 7병을 깠습니다. 사람이 셋이니까 인당 2병꼴인 셈이었냐고요? 아니요. 신우이가 혼자 4병을 넘게 마셨어요. 말술인 것도 아니었고 그저 분위기와 기분에 취해 그렇게 주량을 넘긴 모양이었습니다. 자꾸 소리를 지르고 의자에서 미끄러져서 나갈 때는 남편의 부축을 받은 채였어요. 곱창집 화장실에다가 토를 질펀하게 해놔서 사실상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세면대에 토를 해놨고 직원들이 질색을 하면서 수습하러 들어가는 모습에 제가 너무 쪽팔리고 수치스러웠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또 토를 했습니다. 제 운동화 앞코에 붉은색 토사물이 다 튀었어요. 천재질의 아이보리색 컨버스와는 그날 이후로 버렸습니다. 뭘 봐. 토하는 사람 처음 보냐? 그 와중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시비 걸던 신우이의 모습은 강한 잔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잘 지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일단 저와 성향이 정반대였으니까요. 남편한테도 신우이한테 제 연락처 따로 주거나 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연락처까지 선을 긋게 된 이유도 있었죠. 곱창집 사건 이후로 거의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남편과 데이트로 저녁을 먹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였는데 그날따라 손을 놓기가 싫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자기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가겠냐고 그러길래 냉큼 따라갔죠. 둘이 꼭 붙어 자취방에 도착했는데 좁은 신발장에 여자 구두가 있는 겁니다. 저희 둘 다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반쯤 열려있는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고는 처참해졌죠. 신우이가 용변 보느라 내렸던 바지춤을 제대로 갈무리도 하지 않은 채로 화장실 바닥에 엎어져 있더라고요. 살짝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은은하게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진짜 이 사람은 전혀 저랑 다른 부류의 종자구나.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은 사람이다. 전 이렇게 못 박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신우이 연락을 행여나 따로 받게 되면 바로 이별이라고 경고까지 하게 되었던 거고요. 전 그렇게 막 나가는 인생이 너무 싫었어요. 남편하고는 생전 딴판이라는 게 신기하고 믿어지지 않았죠. 자기 동생은 대학 졸업하고 착실하게 회사 생활하면서 사회인으로 자리 잡고 살아가는데 그거 보면서 누나로서 느끼는 바도 없는지 신우이의 방탕한 머릿속이 참 특이한 것 같았습니다. 저랑 남편 두 사람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더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기정사실화가 되었을 때 시댁 가서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저,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이가 한 자리에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별거 중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시골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계셨는데 두 분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별거라고 남편이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지식한 느낌을 풍기는 분이었는데요. 말투도 어딘가 꼬장꼬장하고요. 그런데 그려 너희는 너희대로 알아서 살아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가끔은 호탕한 중년 아저씨의 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맞으라고 있는 누나가 저 모양이니? 동생이라도 먼저 빨리 장가를 들어야지. 결혼 너무 좋아. 너무 잘 됐어.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결혼하게 된 상황을 시어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하셨죠. 참고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와 살기 답답하다고 진작에 원룸에서 자취 중이었어요. 멀쩡히 자기 자취방이 있는데도 술 먹고 놀라다닌 동네랑 남편의 자취방이 더 가까울 때면 거기로 기어들어가서 민폐를 끼쳤던 거죠. 식사 후 과일을 나눠 먹으며 편한 자리가 이어졌는데 무슨 얘기가 오가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컥하셨는지 신우이를 갈구셨어요. 도대체 언제 멀쩡한 직장 다닐 거냐면서 혼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예의상 대충 흘려들은 척, 못 들은 척하며 남편과 딴청을 피워주었습니다만 속으로는 쌤통이라 여겼어요. 사지 멀쩡한 신우이가 직장을 다니다 말다 하면서 허송세월하는 꼬라지, 그 사실 자체가 별로였거든요. 들어가는 곳마다 안 맞는 걸 어떡하라고. 나 지금 예민하니까 너무 건들지 마, 엄마. 얼씨구, 무서워 죽겠네. 야, 너 어디 들어가냐? 방구석엔 왜 기어들어가? 사과마저 안 처먹냐? 안 먹어. 맨날 나만 보면 잔소리.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 에휴, 저거는 지 애미를 닮아서 역마살이 꼈는가. 한 곳에서 일도 못하고 사람 구실은 언제 할 건지. 신우이가 들어간 방문을 노려보는 시어머니 표정이 엄청 살벌해서 제가 흠칫했어요. 절 쳐다보시는 표정은 다시 풀어져서 부드러워 보였지만요. 저는 이제 그만 일어나 가보려고 했는데 신우이가 따로 얘기 좀 하자면서 부르더군요. 탐탁치 않았지만 따라서 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저한테 자기 핸드폰 내밀면서 카톡방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만난 지 2달 된 남자인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자기 연락을 씹는다는 거예요. 카톡을 안 보길래 오늘 오전에 문자를 따로 보냈더니 나보고 스토커냐면서 욕을 하더라고. 나 차단당한 것 같아.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나한테 이러는 건지 난 모르겠거든. 신우이의 말을 들으며 대화 내용을 살펴본 저는 금방 그 내막이 짐작갔어요. 신우이랑 어떻게 한번 재미를 봐보려고 갖은 수를 썼던 놈이
목적 달성을 하고 나서 흥미를 잃어버린 꼴이었습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이 사람 이미 마음 뜬 것 같은데요. 뭐?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둘이 괜찮았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제발 떨어져 나가달라고 고사를 지내는 놈인데 사연은 무슨요? 나이가 몇인데 이런 놈한테 놀아나고 있으며 상황 판단도 못하고 있고 게다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만 기다리면서 저한테 의견을 구하는 걸 보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랑은 정말 맞지 않는 인물이란 생각만 거듭해서 들었고요. 신우이가 자기 앞길 똑바로 못 닦고 사는 사람이라 이런 가족을 둔 남편이라서 결혼하며 불안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남편처럼 저를 잘 맞춰주는 상대를 다시 만나긴 힘들 것 같아서 결혼까지 갔어요. 저의 친언니가 26, 조금은 일찍 결혼을 했는데 형부가, 이런 표현 살짝 그렇지만 날티가 나요. 양아치 기운? 그런 게 있습니다. 언니가 형부의 그런 기질 때문에 속으로 앓고 사는 거 전 알고 있고요. 결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번질거리는 형부의 모습을 더더욱 꼴보기 싫다고 늘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형부가 주변에 아는 여자들도 많은 것 같아서 항상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죠. 반면 제 남편, 마당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친구 몇 명하고만 계속 돌아가면서 놀고 술은 좀 마시지만 담배는 절대 안 피워요. 노는 친구들도 전부 비흡연자들이에요. 이런 특징들이 전 마음에 들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재미있고 왁자지껄하고 그런 아주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어도 소박한 자기만의 매력이 있어서 좋은 남자라며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죠. 내심 더 좋은 배경의 남자와 결혼하길 바라셨던 부모님이었지만 제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전자기기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지식이 빠삭한 데다가 자취방도 늘 심플하게 잘 꾸며놨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깔끔한 사람이고요. 주변이 더러우면 자기 정신 사나워진다고 말하는 스타일이라서요. 결혼하면서 혼수를 남편이 다 해왔는데 전부 남편의 취향이 다 반영되었어요. 통일감 갖추면서 세련되게 저희 신혼집을 예쁘게 꾸며놔 주었습니다. 집은 제 쪽에서 장만을 했어요. 저도 많이 부족하긴 해도 돈을 나름 모았는데 부모님이 그 돈은 앞으로 요긴하게 쓰라고 하시면서 집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때 신우이가 결혼을 한다 만다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당연히 돈을 보태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돈? 무슨 돈? 설마 내 돈? 제가 얼마나 황당했던지요. 그래서 살짝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겠시리 신우이 결혼이 무산되었어요. 상대가 누군지 불붙어서 결혼하겠다고 설치더니 금세 헤어진 모양이었죠. 아휴, 괜히 부부간의 의만 상했어요. 남편이 그래도 저한테 진심 어린 태도로 사과해서 저도 금방 기분이 풀어졌었네요. 제가 시댁에다가 신우이를 못마땅해 하는 걸 티를 낼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항상 저를 보면 먼저 걔는 강산이 변해도 철이란 게 절대 안 들어. 마음에 드는 구석 한 가지가 없다니까. 신우이의 흉을 보아서 제가 민망해질 정도였으니까요. 신우이는 자기 친한 언니랑 수제 맥주집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금세 오픈 준비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오픈 후에 제가 날을 잡아서 가보려고 했는데 임신 사실을 마침 알게 되는 바람에 저는 패스했고요. 대신 남편이 자기 친구들과 몇 번 가줬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됐어요. 게다가 재수없게도 미성년자들이 남의 신분증을 가지고 들락날락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신우이가 그 언니랑 많이 다퉜다네요. 결국 신우이는 돈과 시간과 체력만 날리고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 손 털고 나오라고 적극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누나한테 절대 동업하지 말라고 그랬어. 누나한테
누나는 누구랑 일하는 성격 못 되고 누구 밑에서도 일을 잘하는 거 아니니까 생각 잘하라고 말해줬지. 그 정도로 근무 환경을 못 맞추면 그럼 뭐 병신이란 건가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남편한테 시누이 일에 너무 신경 쓰는 거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자꾸 신경 쓰고 참견하려 드는 게 너무 보였거든요. 딸을 임신한 저는 출산 직전에 육아휴직을 썼어요. 임신 중기에 한번 크게 아팠어서 놀란 일이 있긴 했으나 건강하게 아이 낳고 육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복직할 때 정말 감사하게도 남편이 회사에서 좋은 편의를 받아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어요. 남편이 원래도 주식을 조금씩 했는데 육아휴직으로 집에 있는 동안 아기 보면서 본격적으로 주식에 집중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지켜봤던 남편은 주식으로 큰 재미는 못 보더라도 절대 위험하게는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주식 마음먹고 해보려는데 나한테 돈 주면 안 될까? 내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굴려줄 수 있어. 나 믿고 투자 좀 해줘봐, 응? 남편이 간절하게 말하길래 제가 돈을 내어줬어요. 기본적으로 남편이 워낙 돈 관리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거의 1년을 남편이 저희 부부의 돈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전 대략적인 계산을 하면서 사는 저랑은 다르게 남편은 딱딱 금액을 맞추고 여러 가지 설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월급 들어오면 반은 남편에게 항상 제가 보내었습니다. 알아서 잘 관리를 해주니까 신경을 쓴 적도 없었죠. 제가 따로 보유하고 있던 제 돈을 이때 처음 남편의 요청에 따라 내어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바로 얼마 후의 일이었는데요. 시누이가 본인 가게를 오픈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남편의 복직 시기를 상의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해서 말이야. 걔가 염치도 없이 지 동생한테 또 돈을 뜯어먹은 것 같은데? 혹시 너 뭔가 들은 거 있니? 그런 말씀 듣자마자 쎄하게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갑자기 직감이라는 게 발동하더라고요. 믿었던 남편에게 바로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말을 돌려 할 것도 없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설마 우리 돈을 준 건 아니지? 숨길 배짱은 있어도 거짓말을 할 자신까진 없었던지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와, 그걸 보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 한 번 없이? 그래, 얼마 줬는데? 그냥 빌려준 거야. 그동안 2차례 나눠서 줬어. 토탈 얼만데? 그래서 총 얼마인지나 말해. 거의 뭐 대략 9천 조금 넘게? 9천? 9천만 원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1억 가까운 돈을 줬다고? 미쳤어! 제가 바로 눈물이 나와서 머리를 감싸쥐고 분하고 답답함으로 울었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쳐다도 보기 싫었죠. 이래서 시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저에게 시누이가 직접적으로 와서 피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남편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니까요. 자기 누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도움 많이 받았고 잘 따르는 사이였다지만 이제는 다 큰 성인에다가 결혼까지 했으면서 왜 나약하고 무르게 구는 것인지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이혼해. 이혼하자. 그리고 우리 애는 내가 키울 거야. 애기 내가 데려가. 불만 없지? 저는 더 볼 것도 없이 바로 이혼 선언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저는 남편 핸드폰으로 시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청 반갑게 받는 것에 제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무슨 세균 덩어리보다도 더 지독하게 더러울 수가 있어요? 누군가한테 기생하지 말고 알아서 사는 법은 결코 모르나 보죠? 그렇게 아끼는 동생 이혼남 만드니까 행복하세요? 네,
남매 둘이 행복하게 잘 사세요. 전 빠집니다. 제가 할 말만 바로 하고 그냥 끊었어요. 전화 왔는데 안 받았고요. 남편은 계속 무릎을 꿇은 채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고, 아기가 저희 소리에 잘 자다가 깼는지 울어서 저는 얼른 달래주고 나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무릎을 꿇은 남편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울어? 시스터 컴플렉스 환자 아니야? 결혼하지 말고 누나랑 살지 그랬어? 아, 소름 끼쳐. 저는 냉랭하게 말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빌면서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전 잠자코 들어줄 생각이 없었는데 멋대로 얘기하더라고요. 누나가 옛날에 아버지 알코올 중독일 때 많이 맞았어. 자기보다 어린 나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나 감싸고 대신 맞아줬었고, 나 사춘기 때 사고를 많이 쳤었는데 아버지한테 걸려서 맞아 죽을 뻔했던 것도 막아줬던 게 누나야. 어머님은? 어머님 계셨잖아. 뭐 하시고? 엄마는 누나를 든든한 방패막이라고 했어. 아버지의 기행을 감당해주는 역할. 그래서 누나는 지금까지도 엄마에 대한 신뢰가 없어. 누나는 충분히 괜찮은 대학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아버지가 집 나가면서 자기가 돈 벌어야 한다고 바로 취업했다. 그러면서 돈 벌었고 나 대학 보내줬어. 누나가 7년 넘게 계속 일만 하다가 몸에 무리가 와서 쉬게 됐어. 희생해서 달려왔는데 자기한테는 정작 뭐가 남았나 생각해보니까 허무하더래. 그랬겠지. 외로운 찰나에 만났던 남자가 이상한 놈이었어. 이때부터 누나가 술도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지인들이 좀 특이하고 질도 안 좋은 사람들 만났고. 쉬고 나서 직장에 들어갔지만 그때부터는 적응도 못하고 계속 겉돌았어. 그때 또 심적으로 지친 누나를 위로해주겠다는 빌미로 접근한 나쁜 새끼들이 연달아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일상이 많이 망가졌어. 나는 누나가 뒷바라지 해준 덕에 대학도 가고 졸업까지 해서 취업을 했는데 죄책감이 항상 속에 있었던 것 같아. 우리 결혼하는 거 보면서 누나도 자기 인생 안정적으로 정착해보고 싶다 그래서 동업 시작했다가 망하고, 그런데 자기 사업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자기 걸 욕심내보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든 지원해주고 싶었어. 누나가 동업 그것 때문에 2천 가까이 빚이 있어서 그것도 갚아주려고 처음에 4천만 원을 줬어. 그런데 초기 자본금이 생각보다 더 들더라고. 빚 갚으면 남는 게 너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돈을 또 줬던 거야. 남편이 얼굴을 눈물범벅으로 말을 잇는 동안 저는 속으로 연거푸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애처로운 사연, 그 마음, 듣고 나니까 뭔지 알겠어서. 그런데 알겠는데 상황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한숨이 나왔던 거였죠. 그런데 나 생각 없이 투자는 절대 안 하거든. 누나가 하겠다는 자기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런 판단 내려서 돈을 빌려준 거야. 그래서 5천만 원을 더 준 거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머리 아프고 짜증나서 계속 남편이 하는 말만 듣고 있는데 그때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안 보고 싶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여보내줄 생각이 없었으나 간절한 소리가 들려와서 일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시누이가 대뜸 신발장에서 무릎을 털썩 꿇었어요. 정말 미안해. 나 그냥 가게 안 할게. 나까짓 게 무슨 내 걸 해보겠다고. 미쳤었나 봐. 두 사람 파탄 내고 싶지 않아.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당연히 신발 신는 곳이니 더럽다면 더러운 공간에서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조아리는 신우의 모습에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물은다면 손해가 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게. 이렇게 빵꾸난 건 내가 되는 대로 어떻게든 갚을 거야. 그거 올케 돈이 당연히 들어갔을 거라는 거 나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모르는 척하고 받았어. 미안해. 미안할 일이면 하지를 마셨어야죠. 왜 그렇게 직접 가게를 운영하시려고 했던 건데요? 나도 알아. 나 무능력하고 찌질한 거. 올케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도. 신우이가 눈물을 떨구면서도 힘없이 웃는 모습에 저는 뜨끔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과시했던 것, 당사자가 모를 리는 없었겠죠. 그래도 나 진짜 해보고 싶었어. 사실은 내 장사, 나만의 일이 꿈이었어. 적성에 제일 맞는다는 생각도 내내 하고 있었고, 욕심 부리고 싶어서 동생한테 민폐 끼치는 누나, 옳게 등쳐먹는 시누이 하려고 했었네. 진짜 못났다, 내 자신이. 당장 물을 테니까 두 사람은 화해하면 안 될까? 진짜 좀 그렇네요. 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남매가 쌍으로 저를 이렇게 난처한 입장으로 만들어요? 제가 소리치니까 신우이는 정말 미안하다면서 손을 모아 비는 겁니다. 남편은 콧물 소리 내가면서 울고 있고 갑자기 제가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어요. 걸핏하면 신우이 흉을 보면서 대가리를 탁 치면 맑은 소리 나는 바보라는 등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시어머니였거든요. 갑자기 그 모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자기 딸 우습게 만드는 시어머니 태도를 돌아보면 확실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못 받으면서 지낸 것 같은 시누이가 참 짠하기는 하더라고요. 저 더 불편하게 만들지 마시고 우선 돌아가세요. 여기서 더 뭐라고 하셔봤자 저한테는 도움 안 돼요. 시누이를 돌려보낸 후에 저는 남편과 더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저랑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달랐으나 하여간 결혼 전처럼 변함없이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달라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던 시누이의 모습 등 확실히 괜찮은 면모도 많이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어요. 남편이 자기 누나를 돕고 챙기는 것에 눈이 멀어 저와의 신의를 저버렸다는 것에는 여전히 실망스러웠고 화가 났으나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이혼까지 결사하겠다는 마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알람을 듣지도 않았는데 이른 시각에 눈이 스르르 떠지더라고요. 간밤의 일은 한바탕 꿈이었다는 듯 생각이 차분하게 정리되어 있는 제 상태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누이에게 연락해서 기회를 줘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운영할 생각은 있다고 자부하시는 게 맞아요? 나 정말 자신 있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내 한 몸 모든 노력을 다 바칠 각오라면 진심으로 되어 있거든. 앞으로 1년, 딱 1년이에요. 그때까지 보고 제 판단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가게 정리하고 빼는 거예요. 고마워. 너무 고마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잘 모르겠어. 정말로 고마워. 은인 옳게 못난 누나 둬서 불쌍한 동생, 예쁜 조카 위해서 나 최선을 다해볼 거야. 귀해줘서 고마워. 시누이는 고맙다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2번 다시 저를 실망시키는 행동하지 않겠다고 남편이 스스로 먼저 약속을 해왔어요. 그 모습에 그제야 제 안에서 무너졌던 신뢰가 조금 회복되더라고요. 시누이는 홀에서 먹는 자리는 딱히 없이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냈어요. 독특한 홍차를 기미한 밀크티가 메인이었고 파운드 케이크를 여러 종류 둔 구성이었습니다. 그럴싸해 보였으나 한편으로는 요즘 이런 느낌의 가게가 유행인 만큼 꽤나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전 걱정도 되었죠. 그래도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람 구실 멀쩡히 하며 일상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함께 들더군요. 저도 모르게 시누이의 발전 같은 걸 바라고 있었나 봐요.
겉으로 내색한 것보다 훨씬 더 신우이에게 행운을 빌어주며 저는 응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왕 엎질러진 물이라면 이렇게 되어버린 참에 무조건 잘 되었으면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신우이의 가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결론만 먼저 밝혀드리자면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초기의 청사진과는 점점 달라진 부분들도 많았어요. 손님들의 반응이랑 빠르게 변하는 유행을 잘 반영하면서 주력 상품을 바꾸었고 이것이 유효한 결과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매출의 대부분이 택배 주문 판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운영 시작하고 8개월 차부터 매출이 상승 곡선을 무섭게 그리더니 11개월 차에 믿지 못할 숫자를 찍어냈어요. 제가 1년이 넘어가는 13개월 차 매출표를 확인하고는 경악하리만치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자영업자의 나라인지, 모두가 자영업을 포기 못하는지 알 것만 같았달까요? 일반 직장, 특히나 저같이 평범한 연봉의 월급쟁이들은 꿈도 꾸지 못할 숫자가 월 매출표에 찍혀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데 복지나 연봉 모두 수준급이거든요. 그런데 걔 월급보다 큰 숫자더라고요. 이건 중견기업 다니는 친구가 상여금 최고로 받았을 때 정도라야 비빌 수 있겠더군요. 신우이 보고 민폐만 끼쳐대는 존재, 만년 멍텅구리라며 깔보았던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죠. 완전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신우이는 아직도 그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로 마련한 아반떼 한 대 끌고 다니는 게 유일한 사치랄까요? 명품 가방 하나가 없었어요. 특별히 명품 가방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신우이가 스타일이 워낙 좋아서 그렇지 명품 끼고 다니는 걸 본 경우가 없었어요. 왠지 명품 좋아하고 사치를 즐겨할 것 같은 이미지라고 처음에는 여겼는데 제가 착각했던 것이죠.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서 이마에 기름이 나왔다고 신우이가 파우더 팩트를 꺼내어 퍼프로 얼굴을 두드리는데 화장품 케이스를 보고는 제가 또 속으로 놀랐죠. 그 흔한 헤라도 아니고 아이오페도 아니고 저가 브랜드인 이니스프리 로고가 그려져 있던 거예요. 이럴 수가. 너무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사람 심리가 참 웃긴 게요. 장사 잘 되는 대박집 사장님으로 바라보니까 신우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한없이 가볍고 염치도 없고 그저 경박스러운 줄로만 알았는데 점점 소탈하고 꾸밈 없고 가식을 안 부리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말해보는 건데 나 처음부터 되게 옳게 눈치 보였었다? 잘 사는 집 딸내미라고 하니까는 내가 안 그러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러워지더라고. 전보다 확실히 기운이 밝아진 것 같은 게 보이는 신우이는 저에게 은근한 속내도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선입견이 있었고 처음에 좋게 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솔직한 말들을 건네보았습니다. 감추어두었던 감정을 겉으로 털어놓고 나니까 서로가 편해진 게 느껴졌어요. 여자들끼리 뭔가 끈끈한 것도 생긴 듯 싶었고요. 이렇게 사업 운영 기지를 가지고 계셨으면서 공장에서 오래 일하시고 단순 사무직만 오가시고 그간 어떻게 억누르고 사셨어요? 몰라. 나는 내가 첫째고 누나니까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만 강했어. 나보다 공부머리 좋은 게 내 동생이라는 거 처음 알았을 때부터 밀어줘야겠다고 다짐도 했었고 그 다짐 지키려고 죽어라 일하면서 돈 벌었던 거야. 나 말곤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한 명이라도 쥐구멍에서 빠져나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이제는 그 쥐구멍에 벼뜰 날이 온 것 같은데요. 신우이의 말에 제 마음이 저절로 뭉클해졌어요. 제가 조용히 건넨 말을 듣고서는 신우이가 웃었는데 그 웃음이 아주 환하게 밝았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정말 부족했었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실감했어요. 신우이를 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값진 것이었어요. 인격적으로 한 계단 상승한 느낌이었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작업하고 정신없이 택배 붙이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늦은 저녁 시간에 밤에 잠들어서 몇 시간 후에는 금방 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신우이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게 내 일이라서 힘든 것보다 재미있는 것 같아. 옛날에 내가 기계에 부품이 된 것처럼 공장 다녔을 때랑은 이게 기분 자체가 다르네. 매일매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거든. 되게 보람된 순간들이야. 신우이가 진심으로 즐겁다는 표정으로 말하는 것에 저는 이상하게 심장이 뛰더라고요. 저도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도 되는 건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부모님께 기대면 되니까 그냥 박봉 직장이라도 안심하고 안주하면서 다닐 수 있었고 제 성격에 잘 맞는 남자 골라서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저는 그냥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올케는 뭐 좋아해? 저는 일 다니고 정신없이 애기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잘하기는 하는 것 같네요. 아니. 그냥 하는 일, 잘하는 일 말고 올케가 좋아하는 거 그런 일은 없어? 은근히 한 방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정말 좋아해서 업으로 삼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글 쓰는 게 있었어요. 연예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팬픽이라는 장르 소설도 옛날에는 즐겨 썼었거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인터넷에 연재를 했었죠. 신우이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에 저도 지금이나마 다시 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욕구가 갑자기 꿈틀거렸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고 경력이 무슨 상관이고 내가 유부녀인 게 무슨 상관인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발칙한 말들이 제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루하루 똑같이 사는 일상보다는 좋아하는 걸 하면서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그렇게 보내고 싶어졌어요. 그 후로 저는 정말로 글을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간 습작투성이이지만요. 그래도 재미있더라고요. 신우이 덕분에 일어난 변화임이 분명했습니다. 저와 약속했던 1년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인 신우이는 5천만 원을 먼저 갚았어요. 수중에 돈이 어느 정도는 넉넉하게 있어야 장사를 매끄럽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에 천천히 갚으라고 했습니다. 제 결정에 놀란 건 신우이보다도 남편이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며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랑 결혼 잘했다고 생각해요. 상의도 없이 신우이에게 거액을 내어주었던 건 아무리 곱씹어도 엄청난 사건이었으나 그 후로 받아본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일이 이렇게 되려고 그랬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여기려고 해요. 신우이가 성공을 거두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떨떠름해 하셨는데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만 머리가 영 띨띨한데 그런 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 처음에는 신우이가 자기 돈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는 둥 여러 말로 깎아내리셨지만 점차 인정을 하게 되셨습니다. 특히 제가 신우이와 원만하게 지내는 것을 아시고는 태도를 바꾸신 모양이었어요. 워낙 잘하면서 시어머니로부터 자잘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었다고 신우이가 그랬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잘 지내는 모습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가게 휴일에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둘이서 생방송 투데이에 나온 칼국수 맛집을 찾아갔더라고요. 남편한테 온 신우이의 카톡을 보니까 내용도 그렇고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이 부드럽게 웃는 모습을 보니 관계가 잘 봉합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볼수록 신우이가 대인배인 것 같아요. 배포도 크고 사람 자체가 잔정이 많더라고요.
자기 동생을 위해 희생할 만한 사람이었고 또 동생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우이의 가게가 더욱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바람이 추가로 있다면 괜찮은 남자가 생겼으면 하네요. 의심 적고 반대로 정은 넘치는 신우이를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놈이 아니었으면 해요. 신우이한테 새로운 상대가 생긴다면 저랑 남편이 눈 크게 뜨고 괜찮은 놈인지 아닌지 유심히 지켜봐줘야겠어요. 혹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제가 또 큰 턱을 쏴줘야죠. 일련의 일들이 있었으나 어쨌든 모든 것이 잘 풀렸고 지금은 너무나도 모두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적으로 풍족한 날들을 보내고 있네요.